활력은 우리 인생의 노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끕니다. 활력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운동이고 두 번째로 꼽히는 게 응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다는데 운동 사실은 생각보다 매일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말 한마디는 입만 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소소한 응원 한마디 서로 덕담처럼 주고받으면 어떨까요? 9월 24일 수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오늘 퇴근길 톡톡 보이는 라디오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2848 문자로 소통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 톡톡 울산 소식으로 출발을 해볼게요. 울산 북구가 국내 유일의 전통 제철 기술인 울산 쇠부리 기술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합니다. 이 기술이 국가유산청의 2026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된 건데요. 이번 사업은 전승 단절 위험에 놓인 비지정 문화유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입니다. 북구는 지난해 기초자료 조사와 아카이빙을 통해서 울산 쇠부리 기술의 역사성과 가치를 규명했고요. 앞으로는 전승 기반 구축, 보존의 발족, 인문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학문적, 실천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울산의 산업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전통 제철 기술이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의 보물이죠. 반구천의 암각화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찾는 발걸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울산 암각화 박물관을 찾은 방문객이 12,900여 명이고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외국인 관람객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세계유산 등재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나 봅니다. 울산시는 30일부터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서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1구간은 암각화 박물관에서 반구대 안길까지, 2구간은 박물관에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까지 연결하는데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하루 8차례 운행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퇴근길 톡톡 오늘 순서도 안내할게요. 먼저 친절한 경제 이야기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민생 안전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하고요. 지방로의 시간여행, 주제는 지역의료의 역사입니다. 이전에 들었었던 얘기들과 복합적으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의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의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제트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제트로 비맥스 제트.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록 십자. 안녕하세요. 활명수 모델 레온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땐 100년 전에도 활명수 한 병 주시오. 100년 후에도 활명수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먼 미래에도 소화엔 언제나 부채표 활명수. 동화약품. 아빠, 또 운전 중에 폰 보고 있지? 아빠 앞만 보고 있어. 딴짓하지 말고 잠방주시. 네, 공주님.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산타페는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13회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 병원 솔루션, 피부 미용, 재활, 스마트 헬스케어까지 K의료기기의 미래를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퇴근길 톡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퇴근길 톡톡 매주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땐 라디오 로펌, 또 경제 돌아가는 이야기 궁금하다면 친절한 경제 이야기, 수의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먹량 상담실, 내 보험 점검해 볼 수 있는 톡톡 클리어까지 준비하고 있잖아요. 각 코너 전문가들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2848 혹은 울산 MBC 홈페이지 퇴근길 톡톡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사연은 방송에서 함께 풀어볼 예정이고요. 필요하다면 익명 처리도 합니다.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퀴즈 드릴게요. 흔히 이 물고기의 기억력을 3초라고 합니다. 수조 속을 빙빙 도는 모습 때문에 금세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없는 동물이라는 인상이 붙은 건데요. 사실 이 물고기의 기억력은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도 이어진다고 해요. 실제로 기억력을 알아보려는 여러 실험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파블로프의 개처럼 특정한 소리를 내며 먹이를 줬더니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소리에 반응해서 모여들었고요. 또 미로 속에 먹이를 숨겨두고 길찾기 훈련을 시켰더니 몇 주가 지난 뒤에도 같은 길을 기억하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 물고기의 뇌 구조가 단순하긴 합니다만 3초 기억은 과장된 속설일 뿐 충분히 학습하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기억력이 나쁘기로 소문이 났지만 생각보다 똑똑했던 물고기. 오늘의 정답,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금붕어, 2번 고래. 정답을 샵 284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 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의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 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 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 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땅콩 버터, 가족의 추억을 남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 헤나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 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이 나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명절 장바구니 물가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큰 고민거리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 이번 주 말부터는 이제 슬슬 장보기를 시작하실 텐데요. 일단은 정부는 평소보다 한 1.6배 정도 늘어난 17만 2천 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배추, 무 같은 채소류가 급등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축 물량, 정부가 갖고 있는 물량하고 사들이기로 한 계약 재배분까지 활용을 해서 19,000톤을 미리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네. 또 소고기, 돼지고기, 닭, 계란, 수산물 같은 것도 이제 도축과 출하를 대폭 늘리고요. 한 10만 8천 톤을 내놓겠다는 게 이번의 특징이에요.
예, 뭐 정부 전망으로는 덕분에 사과, 배, 한우 같은 이제 차례상에 꼭 올라가는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시장에서 평상시보다 한 50%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배, 한우 같은 뭐 21개 품목 대상으로 90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인 지원 한도를 10,000원에서 20,000원, 그리고 온누리 환급 행사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참여 시장을 400곳까지 늘려서 2배 가까이 기존보다 늘어난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에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요거는 사실 지난 5월 11일부터 환급 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원래 이제 9월 30일까지 5달 동안 일주일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회차별로 최대 2만 원, 그리고 전체 행사 기간 동안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 환급금은 회차가 딱 종료되면 바로 그냥 다음 주에 일주일 내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요. 여기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앱이 있어야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환급금 대상이신 분들은 FC로 알림이 뜨는데 그 받은 환급금은 반드시 한 달 이내에 등록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소멸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대책만의 특별한 변화나 눈에 띄는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다른 해보다 이제 내수 진작책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꾸려진 모양새예요. 아무래도 지금 내수라든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부는 지금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이제 소득 하위 90% 가구에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죠.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 좀 속도를 내기로 했고요. 예. 9월 22일부터는 소비 유발 이벤트를 이제 연이어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작년보다 소비 쿠폰 종류라든가 지급 대상, 그리고 쿠폰 사용처까지 조금 더 확대가 됐는데요. 일단 합동 대형 할인 축제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2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와 더불어서 즉시 환급 행사도 있고요. 또 배달앱, 공공 배달앱 들어가 보시면은 할인 쿠폰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지급해주는 방식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숙박 쿠폰, 지역 페이백, 뭐 상생 페이백 이런 행사처럼 쓰면 쓸수록 뭐 이득인 구조를 통해 가지고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또 지역별로 보면 인구 감소 지역에는 특별 지원이 들어가고 관광 숙박 할인 등도 이제 병행이 되는데요. 네. 예년에는 이런 정책이 좀 따로따로 움직인 모습을 보였다면 올해는 이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교통, 식품, 관광까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진행한다라는 게 좀 특징으로 보입니다. 올해 추석 대책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와 타이밍, 체감 중심 여기에다가 좀 무게를 실은 모양새인데, 네. 기존에는 이제 정책이 한두 군데에 좀 집중됐다면 올해는 생활 혜택이 실제로 손에 잡히고 느껴지는 쪽으로 설계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이제 내수와 생활 안정 둘 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또 정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항상 뉴스로 나올 때는 올해는 뭐 작년에 비해서 요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네, 실제 장 보거나 또 여행 떠나보면 아닌 게 있었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지켜봐야겠군요. 예. 그러면은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이와 네.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나왔을까요? 요번에는 또 연휴가 길고 또 코로나 이후로 고향을 찾아가시는 것보다는 어디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 그걸 이제 내수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숙박 할인하고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시기인데요. 총 63만 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특별 재난 지역에는 숙박 쿠폰 15만 장이 뿌려집니다. 예. 7만 원 이상 숙박을 하게 되면 5만 원, 그리고 7만 원 미만은 3만 원을 현장에서 할인을 해주는 행사인데, 여기 아쉬운 거는 매번 이 행사를 할 때마다 숙박 요금이 좀 올라가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맞아요. 네, 이만큼 이제 할인받는 폭만큼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자산 상품권도 10조 원 규모로 발행이 되고,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최소 7%에서 15%까지 할인을 해주고, 또 재난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5%포인트 더 할인을 해줍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사면은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현장 환급을 해주기도 하고, 행사도 기존에는 234곳이었는데 이걸 400곳으로 확대를 합니다. 뭐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시장 축제라든가 뭐 부가 서비스, 지역 축제까지 줄줄이 열어서 골목 상권하고 지역 상권을 좀 활기를 넣어보겠다라는 목표일 것 같고요. 공공 배달앱이나 배달 쿠폰도 이제 외식업계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뭐 쿠폰을 지급함으로써 활기를 좀 일으켜보기
일으켜보겠다라는 시도도 읽혀집니다. 이 가운데 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나왔다고요? 네, 43조 2천억 원 규모로 이제 신규 명절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는데요.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거나 보증을 받으셨던 분들도 만기 1년을 자동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예. 또 부가세라든가 관세 같은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조기에 좀 지급을 해서 그 돈을 쏘일 수 있도록 하고 또 법인세 같은 국세는 납부 기한이 일부 조금은 미뤄졌습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상인 같은 경우에는 성수품 구매 대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외상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보험이 2조 5천억 원 정도를 인수를 해서 도매하고 외상 거래에서 부도 위험을 좀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고 음식점이나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을 할 때 허가 요건도 완화하는 걸 지금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와, 그러면은 그동안 명절이 워낙에 기니까요. 안전과 편의를 위한 대책도 나와 있겠죠. 네, 특히나 이제 명절 기간 동안 아프시면 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마련이 됐는데요. 일단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하고 지자체가 24시간 합동 상황 관리를 시행을 하고요. 추석 연휴 동안 응급 의료 체계상에 이제 병원과 약국 같은 경우에는 문 여는 명단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인근의 문 연 병원이라든가 뭐 약국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대형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4일부터 7일까지는 무료로 통행이 가능하고 네. 또 지방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1,660곳이 임시적으로 무료 개방으로 됩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철도도 50% 할인 혜택도 있고요. 예. 또 국가유산과 국립수목원 같은 경우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그리고 미술관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또 국립자연휴양림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긴 연휴 동안에 혹시나 가족들끼리 이제 나들이 가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정보는 이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에서 어디가 무료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노인, 노숙인, 결식아동 등에 대한 보호나 돌봄 서비스도 연휴에는 좀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연휴가 길 예정이니까요. 네. 이때 나오는 지원책들 정말 많으니까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도 좋겠고 안전하게 명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13회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 병원 솔루션, 피부 미용, 재활, 스마트 헬스케어까지 K의료기기의 미래를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요즘 그렇죠 뭐.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당장 가요. 어디라고요?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해수욕장 오션뷰에 혜택까지 좋은 집? 그런 게 어딨어. 바로 여기 진화 한양립스 그랑블루. 선착순 30세대 계약 축하금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입주 전 30일 이내 접수 시 단순 변심에도 계약금 환불 오케이. 야, 너도 오션뷰 살 수 있어. 분양 문의 1555-3701 한양건설. 어머님 장례는 잘 치렀고? 울산 전문 장례식장 덕분에. 그래, 그때 보니까 참 잘 챙겨주시더라. 시설도 좋고. 아버님 때도 그렇고 큰 힘이 됐어. 좋은 곳에서 잘 보내드렸네. 바르고 편안한 장례. 검색창에 울산 전문 장례식장. 노년층 환절기 폐렴 예방법.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폐렴구균 감염증 환자가 증가했으며 2023년 환자 중 65세 이상이 56.5%를 차지했습니다. 노인성 폐렴은 뚜렷한 증상 없이 기력 저하, 식욕 부진 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받아주세요. 독감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매년 독감 예방주사 접종을 받아주세요. 일반 감기는 2주 이상 지속되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감기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주세요. 폐렴은 공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으므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오랫동안 외출하지 말아주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습관, 충분한 수면으로 면역력을 키워주세요.
작은 실천으로 지키는 건강. 환절기 폐렴 예방법 꼭 기억해 주세요. 97.5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기억력 3초, 멍청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물고기. 평소에 수조 속을 빙빙 도는 모습 때문에 금세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없는 동물이라는 인상이 붙었는데요. 사실 이 물고기의 기억력은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억력을 알아보려는 여러 실험이 있었는데요. 파블로프의 개처럼 특정한 소리를 내면서 먹이를 줬더니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도 소리에 반응해서 모여들었고요. 또 미로 속에 먹이를 숨겨두고 길찾기 훈련을 시켰더니 몇 주가 지난 뒤에도 같은 길을 기억하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 물고기의 뇌구조가 단순하긴 하지만 3초 기억은 과장된 속설일 뿐 충분히 학습하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기억력이 나쁘기로 소문이 났지만 생각보다 똑똑했던 물고기. 오늘의 정답,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금붕어, 2번 고래. 정답을 샵 284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우리가 직면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방로의 시간 여행 남선영 작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지방로의 시간 여행은 지역의 인구 감소와 인구 소멸이 정말 요즘만의 문제인가, 과거에는 어땠을까 이런 물음으로 시작을 해서 인구 소멸 대응책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찾아서 스토리텔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뭘까요?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의료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지역 의료에 초점을 두고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이게 뭐 오랫동안 제대로 된 치료받으려면 서울 가야 한다 이런 인식 아직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또 어르신들이 나중에 노후에 어디 가서 살지를 고려할 때 병원이 가까워야 한다. 1순위로 둔다는 얘기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 응급의료 이런 필수 분야의 인력이 부족해서 관련한 정부 정책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지역마다 의료 접근성 차이가 많이 크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의료시설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이런 고민이 없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병원도 많이 없었는데 이런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의료체계라고 불릴 만한 시스템이 처음 등장한 게 고려시대였거든요. 우와. 그때 이미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도 있었고요. 네. 의사를 뽑는 시험도 있었고요. 침술이나 뜸, 외과 수술 같은 치료법도 제법 발전을 한 상태였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의료 시스템은 왕실 사람이나 관료 혹은 군인처럼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예.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약국, 태의감, 군의 이렇게 불리는 전담 의료 인력이 따로 존재했는데, 그러니까 좀 바꿔 말하면 아프면 치료받는다라는 요즘 병원의 개념 자체가 일종의 특권처럼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요? 쉽게 말해 민간요법이죠.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네. 그런 방법들을 쓰거나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직접 약재들을 캐다 먹이거나 그것도 안 되면 신에게 기도하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일반 백성들을 위한 그런 병원의 개념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있었는데 그 개념이 조금 달랐어요. 병원보다는 구호단체에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하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주요 이용 대상이었고요. 예. 무료이긴 한데 간단한 처방만 해주거나 간호를 해주는 게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간혹 전염병이 돌거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사상자가 좀 많아지니까 네. 한시적으로 지원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긴급 구호 조치를 하는 정도로 운영이 됐고요. 이게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게 막는 정도의 기능만 했습니다. 그럼 이런 손길이나마 지역에까지 미치긴 했을까요? 다행히도 분사라고 해서 오늘날 중앙의료기관의 분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기관이 운영이 됐고요. 약점이라고 불리던 보건소나 약국 개념의 지방의료기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간단한 구호와 약재 제공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에는 심지어 인력도
부족하고요. 자원도 부족해서 왜 부족했냐 하면 중앙에서 의사를 파견을 해줘야 되는데 네. 고려 시대에는 실제로 시험을 통과해서 뽑힌 의사가 50년간 7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중앙에 있을 의사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에는 결국 어깨 너머로 조금씩 배운 사람들이 인력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있었던 시스템도요. 주요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때도 도시와 중심지 위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보살핌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때는요? 조선시대는요. 당장 태조 때부터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겨요. 예?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고려는 불교 문화권이고 조선은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고려시대의 의료체계는 불교적인 자선 개념이 더해져서 치료보다는 구호 서비스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실제로 승려가 의술을 익혀서 사람들을 돌보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또 고려시대에는 전쟁이 또 잦았잖아요. 네네. 나라 살림도 넉넉하지 않아서 온 백성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좀 넉넉하게 펼치기엔 물리적인 한계도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하는 그 민본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개념까지 포함한 조금 더 본격적인 의료 시스템이 국가 차원에서 고민이 됩니다. 사실 조선시대 늘 얘기하면서 그 유교 얘기 나오면 답답하네 이런 네.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의료와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는 유교의 민본주의가 좀 빛을 발하는 부분인 거군요. 그렇죠. 백성들을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럼 백성들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인 차이가 고려시대랑 달리 좀 있었을까요? 우선 태조 때는 재생원, 해민국 이렇게 불리던 국가 의료기관이 갖춰지기 시작을 했어요. 치료 전문성도 임상 기술 위주로 강화가 됐고요. 침술 전문의, 외과의 이렇게 전문의도 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이걸 다 해내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잖아요.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관리가 의학 교육도 하고 치료도 하는 공간이 지역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조선은 전국 8도와 각도 주요 고을마다 의원을 설치를 했어요. 네. 또 남녀가 유별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의녀라고 불리던 여성 의료인도 조선시대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확실히 조선시대 때 체계가 생겼어요. 맞아요. 적어도 어깨 넘어서 이렇게 쭉 배워본 사람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직접 파견이 된 형태인 거네요. 네, 물론 수도와 지역 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도에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왕실 진료라든지 빈민 구호라든지 일반 백성 진료까지 각각 전문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네. 의사들도 분야별로 세분화돼 있었는데 지역은 훨씬 단순했습니다. 그냥 의원, 약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고 그마저도 인력은 아주 적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의대 교수쯤으로 부를 수 있는 교유라고 불리는 사람이 1명, 네. 그 아래 교육받는 학생들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약제를 담당하는 관리 1-2명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이 교유라는 사람은 파견직이었고요. 네. 약제 담당자는 수가 워낙에 적어서 결국 지역 같은 경우는 의생들이 진료부터 약초 캐기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인턴들이 진료하고 진단하고 이러는 시스템이었겠네요. 오늘날과 비교를 하자면요. 맞아요. 그 의생들이 전국에 3천여 명 정도 됐다고 생각보다 하는데 많네요. 그치만 관청에 허드렛 일까지 동원돼야 하는 그런 처지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생들은 공부해서 의사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세종이 의생방이라고 하는 교육 공간을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우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아까 말씀드렸던 허드렛 일, 잡무는 면제를 해주기도 했고요. 예. 왜 오늘날 레지던트 과정도 공부방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잡다한 업무에선 좀 빼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네, 세종 때도 맞아요. 그랬단 말이네요. 네, 이 친구들이 빨리 의사가 되어야 우와. 하니까요. 네. 그런데 인력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부족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고려시대보다 그래도 의료기관 설치 범위가 넓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약간 8도, 큰 도시 위주로 존재했기 때문에 시골 벽지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지역 의료 시스템도 높은 장벽이었고요. 또 역할이 세세하게 나뉜 수도랑은 다르게 지역의 병원은 구호 역할도 병원 하나가 겸했기 때문에 네.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런 인식도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 의사에게 진료받기가 어려워서 아예 방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태종이 의녀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역에 사는 양반들, 특히 유학자들이 내가 현장에 나가서 의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나서기 시작하면서 유학자들이 의사가 되기 시작을 해요.
원래 유학자들이란 의수를 학문적으로만 공부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을 갖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조선시대에는 양반보다 계급이 낮은 중인들이 도맡아 맡는 직업이었거든요. 예. 근데 양반이 직접 의사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는 진짜 파격적인 결정이었겠죠? 예,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회적으로도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있었겠죠. 네, 맞아요. 실제로 의사가 된 양반도 그럼 기록상으로 있을까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을 유학자 의사, 줄여서 유의라고 불렀는데요. 혼자 공부하는 건 물론이고요. 실제로 병도 고치고 중국 의서도 번역을 하고 어려운 의학 용어는 좀 백성들이 알아보기 쉽게 고치기도 하고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도 책으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준, 이재마, 정약용 이분들도 대표적인 유의입니다. 진짜요? 맞아요. 네. 이분들은 양반이신데 네. 양반이 의사가 된 경우잖아요. 네, 그 덕분에 한의학이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그저께 퀴즈에서 동의보감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백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쓴 책이고 또 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최초로 등장하는 책입니다. 네, 사실 처음에 유의들이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셔서 좀 허술한 거 아니야 했는데 허준 이름이 나오니까 제대로 공부를 했구나 반전이 되는데요. 그쵸? 그러면은 네. 이런 유의들이 중앙에서도 활약을 한 거예요? 맞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겠죠. 네. 사실 이게 세종대왕이 굉장히 바라던 바였거든요. 세종은 양반 전용 엘리트 의학 코스 의서 습독관이라는 제도를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 양반 자제들을 의학 관직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앞서 말한 유의들처럼 자발적으로 등장한 분도 계시고 혹은 이렇게 제도를 통해서 탄생한 유의들이 의서 편찬 작업에 꼭 투입이 되었고요. 이렇게 인력이 많이 늘어나야 지역으로 파견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질 테니까요. 물론 일부 양반들은 이 제도로 취직을 해서 다른 관직으로 나아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관직 진출용 티켓으로 활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있기는 있는데 약 76년 동안은 이 제도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하고 76년이나. 정부가 맞아요. 왕이 바뀔 때까지 정부가 꽤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의사들이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서 또 유의들이 양반들이 이런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면 순환을 하려고 들 때 그때 당시에도 지방으로 잘 안 가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지방에서 일어난 의사들이 있어요. 이 지방에서 의사들이 유의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직접 병원을 차리기도 하거든요. 개업한 거네요? 네, 맞아요. 개업을 해요. 이게 원래 이분들이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사실은 지역에 의료 한계가 있어서 사람이 부족해서였잖아요. 그래서 유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곳곳에 민간 병원이 생겼는데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에 있는 그 조선시대 사설의료기관 조내원이라는 곳이거든요. 예. 이 사설병원이라고 해서 뭐 누구나 돈을 내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지금의 영리의료기관 같은 건 아니었고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유의들이 힘을 모아서 굴러가던 비영리 병원이었습니다. 오히려 뜻있는 의사들이 양반 의사들이 모은 그런 시설인 거군요. 맞아요. 힘을 모아 만든. 네, 그래서 자기 집이나 서재에서 진료를 보는 유의도 있었고요. 의료기관이 정말 너무 부족해서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 유지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체 단위로 의료시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언제쯤 생겼을까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1885년 조선 후기 고종의 명으로 세워진 광해원, 제중원이라고도 불리는 병원이 처음입니다.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던 거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고요. 현재 헌법재판소가 있는 자리에 세워져 있고 왕부터 평민까지 모두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한양에 있긴 했습니다만 엄청 파격적이었어요. 임금과 백성이 같이 받는다. 맞아요. 이게 덕분에 개원 첫 해에만 10,000명 이상이 진료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서양식 의료 시스템이 당시 사람들한테 새로운 세상이기도 했으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좀 궁금했어요. 이게 처음 보는 의료 시스템이면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진 않았을까? 이거 괜찮았을까? 그리고 모두에게 열린 병원이 등장을 했으면 이게 지역에까지 손을 미쳤을까 하는 것들이 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일단 그 서양의학이 처음 등장한 배경부터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역사 시간에 배웠던 조선의 근대화 이야기를 좀 떠올려 봐야 합니다.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이거 외워보셨죠? 그렇죠. 네. 와.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죠. 예. 네. 이게 그 역사를 잠깐 되짚어 보면은 그 온건파와 급진파가 모두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뜻을 같이 했는데 네. 온건파는 청나라와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개혁을 하자. 급진파는 청과는 이별을 하고 빠르게 개혁을 하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의견 충돌이 계속되던 어느 날에 급진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이거 김옥균의 3.1천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그때가 1884년이었습니다. 네. 정말 피바람이 불었잖아요. 네. 피바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병원과 연관을 좀 지어보면 좋겠습니다. 아, 그때 네. 병원이라는 게 있었던 거군요. 그 1884년 12월 4일이었고요. 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자리였는데 갑신정변의 도화선이 된 자리였잖아요. 그날 조정의 실세였던 민혁익이라는 사람이 급진개화파가 휘두른 칼에 여러 차례 찔려서 얼굴과 목 이렇게 다치면 위험한 곳을 10군데 정도 중상을 입게 됩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왔는데 의외의 인물이 한 명 나타나게 돼요. 누가요? 호러스 알렌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은 미국의 외교관이자 선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민영익을 미국 공사관으로 데려가서 서양식 의술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소독을 한다거나 지혈을 하고 봉합을 하고 드레싱이라고 하죠. 이렇게 처리를 하는 당시 조선에서는 정말 생소했던 방법을 활용을 했는데 한의학에서는 봉합이라는 게 그때 당시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예. 수술하는 장면을 조금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민영익이 열흘도 채 되지 않아서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칼에 10여 군데를 찔렸는데요. 네. 아니 우리는 왜 역사책에서 이런 스토리를 안 배우는 거죠? 그냥 1884년 네. 갑신정변. 그렇죠. 있었다. 이렇게만 네. 외우잖아요. 지금 저희가 충격을 받는 것처럼 조선 사람들도 꽤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에서도 네. 자상이 10여 군데가 있었는데 일어나 걸었다 그러면 그쵸. 굉장히 뉴스거리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수술을 하는 장면을 지켜본 고종이 직접 이 알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백성도 저 의술로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병원을 세우시오. 그래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 산하에 처음으로 광해원이라는 이름의 서양식 의술을 펼치는 그런 기관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외교부에 있었던 이유가 다 선교사나 외국인들로부터 네. 그걸 전수받기 위해서 그런 거군요. 그렇죠. 이분들도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또 펼치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광해원이라는 이름은 고종이 하사한 이름으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병원이라는 뜻의 제중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갑신정변이 일어난 다음해인 1885년에 제중원이 조선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일단은 서양식 병원을 처음 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게 좀 낯설게 느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민영익을 살렸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그런 곳이 있다더라 하면서 관심을 조금 크게 갖게 되고요. 1885년 말에는 이름조차 남지 않았던 무명 씨 라는 여성이 다친 다리를 치료받고 낫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군요. 조선시대 때. 그렇죠. 그리고 조선시대는 남녀가 유별한 유교 사회였잖아요. 네. 그런데 여성이 치료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반향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여성 환자가 전체 환자의 14%를 차지할 만큼 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나중에 여성 의사의 필요성과 여성 의료의 개념을 넓히는 데도 큰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제중원이 문을 연 첫 해에 무려 1만 명이 넘는 환자가 이곳을 찾았다. 이런 내용이 1886년에 기록된 조선 정부 병원 제1차년도 보고서에 이런 남아 것도 있습니다. 있구나. 네, 이거 조선 정부 병원 제1차년도 보고서. 역시 네. 조선 기록의 시대이군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병원을 찾았는지 그런 내용도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중원이 문을 연 첫 해에 가장 많이 치료한 질병은 말라리아였다고 합니다. 위생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열악한 시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조선의 환경 때문이었고요. 그 밖에도 소화불량이나 피부병, 성병, 특히 매독 환자가 많았고 결핵이나 나병, 그리고 기생충병, 각기병 같은 만성질환도 자주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 수술을 했던 환자도 꽤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1년 동안 150명이 수술을 받았고요. 그중에서는 이제 팔다리가 절단이 되거나 척추나 대퇴골 절제
절제 같은 이런 대수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 같은 이런 어려운 수술도 10건이나 있었다고 해요. 백내장 수술이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다고요?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입원 환자 중 7명은 폐렴하고 각기병 이런 병 등으로 또 숨지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와,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런데 병원은 여전히 한양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지방에서 일부러 병을 치료하러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네. 다만 이제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 정보가 퍼지기에도 속도가 굉장히 느렸던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서울과 그 주변 지역 환자분들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1899년이 되었을 때 대구에서도 선교사들이 세운 대구제중원이라는 곳이 자리를 잡습니다. 예. 이곳이 지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고요. 이후에는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병원들이 지역에도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사실은 이전까지는요. 조선 사회에서는 한의학이 주였잖아요. 네. 제중원은 우선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서양 의료 체계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네.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겠는데요? 제중원이 생긴 연도가 1885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전후에 조선의 의료는 아직도 한의학이 중심이었습니다. 아직도? 네, 국가 의료기관도 그렇고 진료 현장도 그렇고 교육도 전부 한의학 기반으로 되고 있었고요. 제중원은 새로운 시작이기는 했지만 당시 이제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함께 가던 과도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서양 의사도 뭐 20명, 30명 요 정도에 불과했고요. 그렇지만 고종이 그리고 고종과 함께했던 그 신하들이 그 근대화와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서양의학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거리에서 고쳐내는 걸 많이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그쵸?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제중원은 조선 최초의 의학교로도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886년이었는데 이게 예산상의 문제로 잠깐 중단이 됐다가 네. 1900년이 되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이 알렌의 활동에 감명받은 또 다른 선교사의 노력으로 미국에 엄청 부자가 계셨대요. 네. LH 세브란스라고 불리는 분이신데 이분의 지원을 받아서 정식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이 학교가 바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입니다. 그렇게 또 연대 의대병원이 생긴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전통의학을 공부하던 학자들 사이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전통의학자들에게도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이고 이상한 약간 이런 존재였는데요. 민영익 사건 이후로 서로 이제 장단점을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배척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장단점을 보완해보자. 그쵸. 고치는 걸 봤으니까요. 조선에서 천연두 치료를 가능하게 했던 지석영 선생이 계시잖아요. 이분도 전통의학을 공부한 학자인데요. 예. 지석영 선생이 보급한 종두법은 예방접종 기술로 서양의학입니다. 같이 공부를 하신 거죠. 물론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는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완벽히 구분된 학문이 아니라 네. 절충안으로서 함께 가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예. 지금 1899년에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뿌리가 되는 관립의학교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함께 가르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의학을 공부하던 분들은 한의학이랑 서양의학을 동시에 다 배웠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와. 그리고 1900년에 들어서 법으로 의사규칙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서 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의사 면허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1900년대. 이 와. 규칙에 따라서 의대나 약대를 졸업하면 공식 의사 면허를 받을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 면허는 1908년 아까 그 말씀드렸던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네. 제1회 졸업생 7명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뭐 한의사 면허, 서양의사 면허 이런 게 아니라 의사 면허로 발급이 됐고요. 통합해서 의사. 그렇죠. 예. 졸업생 중 한 명인 박서양은 조선시대 최하층 신분인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분 차별을 극복하고 한국 최초의 공식 외과 의사가 된 인물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독립운동가로도 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지금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완전히 분리돼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치료 방법이나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고
있고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 느낌인데 이거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본격적인 구분이 시작된 시기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데요. 특히 1920, 30년대에 시작이 됩니다. 네. 당시 일제가 서양의학은 표준의학이고 한의학은 열등하고 임시적인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차별을 했습니다. 한의학은 개업이나 면허 취득 자체를 억압을 했고요. 공식적인 학교도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의사라는 명칭도 못 쓰고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생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또 면허도 분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의학계는 스스로 이제 교육기관을 세우고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정비하면서 어렵게 명맥을 이어왔고 두 분야가 이렇게 결국에 각자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것들이 나쁘게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대 현재에도 전체 병원 중에 공공병원 비중이 5% 내외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이 2023년도 기사에도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지역 의료 역사를 들여보기 시작한 게 지역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 우리 역사는 어떻게 진행을 해왔나 하는 점에서 들여다봤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빨리 극복해 나가야 하는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남선영 작가셨고요. 지금까지 지역 의료 역사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수지입니다. 상생 페이백 들어보셨어요? 9월부터 11월까지 작년보다 더 쓴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준대요. 소비로 함께하는 진짜 행복. 상생 페이백에 참여하세요. 아차, 상생 소비 복권도 놓치지 마세요. 어머, 이 빵 진짜 맛있다. 당은 뚝, 맛은 꽉. 프로젝트 H잖아. 진짜? 당을 줄였는데? 당은 뚝, 맛은 꽉. 프로젝트 H니까. 이 빵 이름이 뭐라고? 당은 뚝, 맛은 꽉. 프로젝트 H. 빵의 모든 것을 바꾸는 프로젝트의 시작. 프로젝트 H. 생태학자 최대천입니다. 고 장준하 선생님이 창간하신 지성인의 잡지 사상계가 시대적 부름을 받아 55년 만에 복간되었습니다. 서점에는 없고 사상계 홈페이지에서만 구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만 분의 구독자를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유유. 유유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제약.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퇴직연금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부모님 병원비, 자녀 교육비 걱정을 지나 하나은행에 도착. 퇴직연금 받을 땐 은행권 최초 고용노동부 선정 2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더 넥스트 IRP. 어디서 모으셨든 퇴직연금의 도착지는 하나은행.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티맵다리 티맵다리 음주 후엔 티맵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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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티맵다리.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지금 운전하시는 분 주목. 면허증 챙기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이제 면허증 두고 와도 걱정 마세요. KB스타뱅킹 모바일 신분증이 있으니까 분실 걱정 없이, 보안 걱정 없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순간 KB스타뱅킹. 이상하다. 인터넷을 신청했을 뿐인데 최대 50만 원 매장기기 수리비를 보상해주거든.
최대 300만 원 금융사기 피해도 보상해주거든. 유무선 결합 할인까지 받을 수 있거든. 소상공인 든든 인터넷으로 걱정 없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SK 브로드밴드. 오늘 퀴즈 정답 단순한 뇌구조를 가졌지만 꽤 뛰어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자랑하는 금붕어였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퀴즈 당첨되신 분들께 개별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문자 받으셨으면 샵 2848번으로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이 노래 들으시고요. 내일 생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아름다웠어. 내 인생의 다시 모든 순간들이었어. 너를 보면 보고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랬어. 행복했어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 사랑했어 너를 보낼 수 없을 만큼 하지만 그만큼이 내 몫이 아니기에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행복해 이제 널 보낼게 너의 그 사람에게 널 위해 흘릴 눈물만큼 넌 꼭 행복해야 해.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떠난 게 후회될 때 언제라도 나의 품에 돌아와도 돼. 보내야 해 여기서 만족해야 해. 내 버리고 다짐을 해봐도 수없이 계속 내 자신을 타일러봐도 왼쪽 가슴만 구석이 너무 아파와 계속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와. 지나간 추억들 자꾸 돌아와. 도대체 왜 이럴까 why 행복해 이제 널 보낼게 너의 그 널 위해 흘릴 눈물만큼 넌 꼭 행복해야 해.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떠난 게 후회될 때 언제라도 나의 품에 돌아와도 돼. 돌아보면 너무나 아름다웠어. 내 인생의 다시 모든 순간들이었어. 너를 보면 보고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랬어. 행복했어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 사랑했어 너를 보낼 수 없을 만큼 하지만 그만큼이 내 몫이 아니기에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행복해